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제 12강에서는 이제 PLS SM을 통해서 연구하는 적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이어서 제 13강 PLS SM 연구 설계에서는 그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활용하려고 하는 모델은 이 템이에요. 템은 뭐냐면, 테크, 테크놀로지, 기술, 어셉턴스, 모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술 수용 이론이라고 해요. 기술 수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수용 모델은 신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그 신기술을 고객들이 정말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모델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회생 변수를 모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 회생 변수로서 이제 기업 명성을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 요인을 또 회생 변수로 봤어요. 그 중에서 항해 용이성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으면 스마트폰 내에서 이쪽 페이지에서 저쪽 페이지로 넘어간다든지 또 링크에서 링크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항해 용이성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되겠고요. 이동이 용이하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성은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고객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쉽게 되어 있느냐,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제공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성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고객과 스마트폰이 사용될 때,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 반응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빠르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외생 변수로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템 모델에서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핵심 변수라고 해서 템 연구를 이제 적용하면 이 두 변수를 항상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각된 사용성과 유용성을 넣지 않으면 우리가 템 모형을 뭐 수정해서 적용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요. 태도는 잘 연구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빼고 저는 이 행동 의도에 뭐를 넣냐면 이 고객 충성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실제 사용을 어디다 넣냐면 이렇게 변수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연구하려고 연구 목적을 설정했고요. 그 이름을 우리가 스마트폰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강의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 모델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개념적 연구 모델은 그냥 개념적이라는 말을 빼도 되기는 해요. 그냥 연구 모델 하면은 그냥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적 연구 모델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연구 모델이라고 보시고, 이거는 컨셉추얼 리서치 모델. 이거를 개념적 연구 모델이라고 그래요. 개념적 연구 모델은 연구 변수, 즉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서로 연결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를 우리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연결해 놓은 그 그림을 우리가 연구 모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잠재 변수가 좀 8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 관계를 연결을 쭉 해놨잖아요. 화살표로. 이제 화살표는 가설인데, 그럼 이 가설이 설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연결되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모형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항상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연구 변수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연구 변수 간의 관계가 가설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기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제 사실인데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거를 할 때는 선행 연구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선행 연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선행 연구에서 예를 들어서 CRP가 있어요. 이게 기업 명성이거든요. 이 corporate reputation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기업 명성이라는 이제 키워드 연구 변수인데 이것이 고객 충성도 로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관계를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시면 돼요.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하시면 되는데 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입증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가설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가설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랩이라는 이제 항해 용이성이라는 연구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지각된 유용성이라는 사이의 두 관계를 또 선행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 관계를 연구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게 가설이죠.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또 P와 로이 관계 두 변수 간의 관계도 있는가 선행연구를 검토했더니 이것도 관계가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다 연결을 통해서 계속 연결하다 보면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 이렇게 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적 연구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 이쪽에 보시면 통계적 연구 모델이 있어요. 통계적 연구 모델이 있는데 이 통계적 연구 모델을 보시면 여기에 측정 변수들이 이제 아까는 방금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 잠재 변수만 있었는데 이제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측정 변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측정 변수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 즉 잠재 변수에 측정 변수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모델을 그린 거, 연구 모델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그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계적 연구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스태티스티컬 리서치 모델이라고 그러죠. 리서치 모델. 그래서 이거를 통계적 연구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이제 그렸는데 이 모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델에서 예를 들면 잠재 변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총 잠재 변수 수는 8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화살표 받았죠. 잠재 변수가. 그래서 요 모형은 뭐냐? 그러면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에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그럼 뭘까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그럼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모델은 반영적 측정 모델이죠? 반영적 측정 모델, 반영적 측정 모델, 반영적 측정 모델, 반영적 측정 모델이고 여기도 반영적 측정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반영적 측정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일 측정 변수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반영적 측정 모델을 봅시다. 이렇게 이제 모델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영적 측정 모델에서 화살표를 잘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 화살표가 그려진 것들이 바로 잠재적, 반영적 이렇게 측정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앞에 이렇게 그림 앞에서 봤잖아요. 여기에서 다 가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선이 뭐예요?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가설이잖아요. 이 가설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선 하나가 가설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만 설명드리면 가설 1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명성이라는 게 외생 변수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고객 정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 가설을 이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가보면 방향성 가설에는 이렇게 플러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돼 있죠. 플러스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설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측정 변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설문지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설문지 문항이고요. 이 문항들을 이제 조작적 정의를 우리가 연구할 때 내려야 되잖아요.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조작적 정의는 여러분 연구에서 정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된 그런 거죠. 개념을, 기업 명성을 잘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거를 잘 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다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되고 이거는 일반적 변수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서 약어로 또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한국말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연구 모형에서는 약어를 좀 쓴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설문지가 있는데 이 척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척도가 실점 척도까지 있다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응답자가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기업 명성은 뭐라고 불렀냐면 제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 기업 명성 부분은 형성적 측정 모델인데 이 형성적 측정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업 명성이라고 하는 잠재 변수, 즉 연구 변수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한 가지 할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평가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집중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집중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이 집중 타당도를 평가하려면 우리가 중복성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중복성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중복성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변수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반적인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전반적인 척도라고 해요. 이거를 전반적인 기업 명성 척도예요. 기업 명성 척도라고 보시면 기업 명성 정도죠. 이게 전반적인.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라고 해서 이걸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해요. 글로벌 스케일.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반적 척도라고 하거든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반적 척도가 없으면은 형성적 측정 모델 잠재 변수의 집중 타당도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들 때 반영적 측정 모델은 관계가 없지만은 형성적 측정 모델의 집중 타당도를 평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설문지에 5번을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척도를 이렇게 설문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척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이제 분석하냐면 모델을 구성하는 거예요. 측정 변수로 해서 기업 명성을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기업 명성이라는 척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잠재 변수인데 여기 척도는 1, 2, 3, 4밖에 안 쓰여 있잖아요. 전반적 척도는 사용하지 않았고 1, 2, 3, 4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활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 2, 3, 4까지만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전반적 척도는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형성적 측정 모델의 집중 타당도를 이제 알아보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 용이성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척도들 세 가지 외생 변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용성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설문 문항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일부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문지를 만드시고요. 마지막에 일반적 사항을 넣는 거예요. 설문지는 일반적 사항,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그걸 일반적 사항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구 통계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문지 문항 구성할 때 마지막에 이걸 해야지 만약에 처음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응답자가 이걸 보고 당신의 예를 들면 질문이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득이 200만 원이거든요. 어떤 사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위화감도 느끼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또 숨길 수도 있고요.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설문 응답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반적 사항은 마지막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 일반적 사항은 끝에 이렇게 둔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본 선정 이제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지 연구 설계에서 설문지 개발이 이제 완료되면은 모집단에서 연구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표본 추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표본 추출 대상을 결정하고요. 또 표본 크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조방 정식을 하려면은 좀 샘플 표본 수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300개를 한다든지 100개를 한다든지 하여간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프로젝트 조사 대상은 우리 책에서는 뭐냐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이제 조사 대상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은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에서 이제 판단 표본 추출법이라고 해서 판단 표본 추출법이라고 해서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에 하나인데 추출법. 이거 뭐냐면 연구자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 식견, 전문 지식에 의해서 나는 이런 연구를 할 때 어떤 대상에 몇 개씩 받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연구자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판단표본 추출법이고 또 하나는 할당표본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표본은 뭐냐면 모집단이 이제 크기가 있잖아요. 할당표본 추출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 표본 추출할 때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는 10,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000명이 있고 어떤 학교는 대학교인데 2,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대학에서는 그 표본 수를 좀 늘려주고 작은 대학에서는 그 비례해서 좀 적게 표본 추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 표본 추출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런 것도 더욱 자세히 원한다면 여러분 통계 전문 서적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거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제13강 PLS-SM의 연구 설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